경매 관련 법규가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또 부동산 중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게 경매를 집행하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이런 법률이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이 별도로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경매법이 있었고, 경매법으로 이 매각 물건들을 다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민사집행법이 2002년 7월서부터 제정돼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을 통해서 강제 매각되는 부분, 담보권 실행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떻게 그래서 오늘은 민사집행법은 무엇이고 민사집행법이 제정된 이유가 우리가 그 예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그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경매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서 경매 절차가 조금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임차인에 대한 그 배당이나 그 사람들의 그 대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루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또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루는데, 그 민사집행법은 강제 집행되는 우리가 이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나 뭐 민법, 상법, 그리고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되어 가지고 보존처분 절차의 규정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이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뭐 상법, 공법, 민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개사에서도 민법을 목적으로 배우는데 그 거래에 대한 내용, 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그 채권자나 채무자나 권리자들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민사소송법으로 적용되는 내용들 중에서 매각에 관한 내용들을 별도로 이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되는 이런 준비하고 이걸 공고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그 민사집행법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정된 이유는 그 민사집행 절차에 이제 예전에는 이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리관계를 특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가도 낙찰받는 거 보니까 그 금액에 낙찰받는 게 좀 석연치 않다. 그럼 또 배당을 철회하기도 하고, 배당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특정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니까 이게 번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그러면서 경매가 진행된다, 매각으로.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한 확정이 제가 뭐 한 8개월에서 10개월이라고 이렇게 정하지도 못하게 그 기간이 언제까 될지도 확실히 몰랐었던, 지연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연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사람들도 정보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 그 정보를 보고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권리도 좀 확보를 해주고, 거기에 있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들, 특히 이제 임차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제해준 이런 방안을 해가지고 그 민사집행법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크게 보면 우리가 경매로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계약에서처럼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하는데, 예전에는 보증금을 10%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이 매각 대금의 10%인지 내가 입찰하는 가격의 10%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뭐 입찰하는 가격의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입찰하는 가격의 10%였어요. 민사집행법이 있기 전에는. 그럴 때는 그 입찰하는 가격의 10%다 보니까 이게
그 여기서 이제 보완되면서 그런 법이 별도로 그 정해지면서 입찰하는 사람이 폭이 훨씬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입찰을 하려고 가면 만약에 뭐 3억짜리 물건이다. 한 번 유찰되고 2억 4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억 4천 이상을 쓰면 유효한 입찰이 되지만 2억 4천보다 2억 5천을 입찰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예전에 2억 5천에 대한 10% 2,500만 원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2억, 만약에 3억짜리 물건, 3억짜리 이제 부동산이 한 번 유찰돼서 20% 이제 저감이 되죠. 그죠? 저감이 돼서 2억 4천만 원의 이 금액을 우리는 처음에 3억 된 감정평가 금액도 그렇고 요 금액보다 이상을 쓰면 유효한 입찰이라고 그래요. 얘를 최초 감정가격이지만 얘를 다 같은 말로 최저 매각가격이라고 그러고요. 한 번 유찰된 요 금액도 최저 매각가격이라고 합니다. 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쓰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 요 금액을 알고 이제 가면은, 지금은 매수 보증금이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거나 아니면 재경매일 때는 뭐 20%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10% 2,400만 원만 준비해서 가면 이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이 2억 5천만 원을 써도 2억 6천만 원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을 때, 입찰 가격이 10%일 때는 2억 5천만 원에 입찰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 원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경쟁자도 많을 거고 조금 더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억 6천을 써야겠다. 그러면 100만 원을 더 준비해서 가야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 매수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이 10%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입찰의 기회가 조금 더 폭넓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그 입찰에 대한 매수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항고 보증금이라고 하죠. 항고 어떤 매각이 결정이 되거나 매각이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그 매수인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채권자도 그렇고 채무자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항고라 그러는데, 이의를 제기할 때 예전에 민사집행법이 없을 때는 이의를 제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항고 이유서에 이유를 쓰지 않더라도 항고만 제출을 하면 이게 일단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 항고 이유를 내라 뭐 이러면서 그거 이유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기간에 대한 정함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서 뭐 항고를 하는 데 대해서 뭐 보증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항고가 기각돼 버리면 다시 속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를 하되 항고에 대한 이유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 이 항고를 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한번 낙찰이 된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 누군가도 2,400만 원을 매수보증금으로 제출한 상태이니까 너도 만약에 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에 대한 보증금, 해당한 10%의 보증금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만약에 이 항고가 이유가 없거나 그 항고가 적당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이 항고 보증금으로 제공한 10%를 법원이 몰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안에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항고 보증금이 없을 때는 그냥 했다가 그냥 시간만 지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라고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민사집행법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항고를 할 때도 이 매각대금의 10%를 내고 하고, 만약에 항고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 되거나 그러면 보증금을 몰수할 테니까, 항고를 할 사람은 꼭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보증금을 뺏기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적법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항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뭐 압류해서 현금화해서 배당하고 이제 그 배당된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동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의 실물을 다시 이제 차지하려고, 그죠? 실물을 인도받으려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요즘엔 이 말이 자체가 많이 없어요. 명도에 대한 소송을 한다 그러죠. 그죠? 명도 소송이라 그래요. 명도는 뭐냐면, 이 부동산을 받는 거예요. 그죠? 실물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도라는 말에는 그 명도를 소송이라는 말로 명도 소송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귀찮아하는 소송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그 부동산을 인도해 주라고 명령을 해줘요. 여기에 권리 없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명령을 해주는데 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거기에 만약에 뭐 채무자가 이 매각물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럼 이 채무자는 이 부동산의 당사자이면서 이 부동산이 매각으로 팔려가면서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닙니다. 내보내 주세요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얘한테 너는 그러면 소송에서 보니까 매각으로 너의 부동산이 팔렸고 너는 여기 살지 말아야 된다. 집을 내어줘라라고 승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도 명령 신청이 돼가지고 우리가 신청 서류는 사실 간단해요. 그죠? 허가받거나 뭐 등록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서 인도 명령 신청을 대금 납부와 함께 인도 명령 신청서를 접수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뭐 비용이 별로 비싸지가 18,000원인가 이 정도 되는 수수료를 내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여기에 있는 채무자 뭐 무단의 뭐 점유자나 아니면 배당을 받고 뭐 일부만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조금 그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최고가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라라고 법원이 명령문을 내려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명령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은 요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적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도 명령 신청문을 여기에 있는 채무자에게 명령문을 송달합니다. 송달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금을 납부했다는 거를 내가 그 매수인이 내가 대금을 납부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내 집이에요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게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내가 집을 내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 매수인이 그랬던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명도 소송을 한다는 거는 가가지고 내가 대금을 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가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법원이 이렇게 명령문을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여기에 있는 뭐 채무자나 임차인이나 어떤 살 수 없는 사람들, 계약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를 법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은 언제 하느냐면 인도명령 신청을 이렇게 법원이 여기 인도해주라는 명령을 내주는데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이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안 했기 때문에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납부하면서 바로 인도 명령에 대한 내용을 그 신청서를 같이 접수해가지고 인도 부동산을 이제 원활하게 쉽게 인도 받을 수 있는 그 예전에 뭐 우리가 압류된 부동산을 현금화시켜서 배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 부동산 인도받는 이 절차에 대해서 부담이 되게 컸었어요. 이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까지는 내가 권리 분석 정확하게 하고 이제 시세 분석 정확하게 해서 최고가 매수인 돼서 낙찰을 받았는데 부동산을 인도받는 거는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절차는 철저하게 최고가 매수인이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상대편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중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사분이 다 해주잖아요. 언제 이사하고 언제 잔금 치르고 그때 뭐 이사에 대해서 뭐 이런 조정을 다 해준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부동산 인도받는 데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그 간단하고 쉽게 신청 서류에 의해서 그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일이 지정이 되었어요.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면 그 배당 요구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원이 그 강제 매각은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절차나 법의 규정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개인이 설득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법원이 그 입찰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매각에 대한 매각 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이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냐, 이 매각되는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조사해, 현황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내용, 분석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공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부동산의 최초 담보 설정일이 언제, 어떤 권리가 담보 설정일 최초로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하라고 여기에 종기,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하라고 종기를 정해서 이 날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보증금만큼 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권리가 있고 대항력도 있는데 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고, 그 다음 3번 내용으로 배당 요구를 누가 어떻게 적법하게 했는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그래서 이 매각물권 명세서는 매각되는 물건의 경매에서만 있는, 우리가 일반 거래에서는 중개사분이 해줘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안에는 채권자에 대한 내용, 뭐 채무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사용 현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매각물권 명세서를 꼭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배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제되는 사람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면 뭐 최우선 변제나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권리나 이렇게 어떤 권리에 해당되는가를 이제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정해지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면서 요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매각물권 명세서를 작성해서 입찰에 참고하도록 제시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배당을 요구를 했다가 철회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인수하는 그 보증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임차를 했는데 그 선순위 임차인이 턱 철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금만큼 이 낙찰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 그러면 이제 다시 경매를 이런 부분에서 배당 요구 안 돼 있었고 입찰을 했는데 배당 요구를 이제서 다시 안 돼 있었던 걸 한다든지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입찰 가격이나 인수에 대한 금액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배당 요구 종기를 특정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는 권리자들 배당 요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임차인에 적용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공매에서도 마찬가지고 배분 요구 종기일이라는 그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이라고 그러는데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배분 요구 종기일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러니까 한 2011년인가 언제부터 공매 절차에 있어서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배분 요구 종기를 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해지게 되면 그 경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을 그러니까 대금을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런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뭐 4억 9천만 원에 평가된 부동산이 2014년 4월 21일 날 4억 9천에 입찰을 진행했었는데 이때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인 5월 26일 날 매각을 실시하였는데 3억 9천2백만 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4억 921만 원에 매각이 되었어요. 매각이 되고 뒤로 매각이 되어서 4억 9천보다는 낮은 금액이고 3억 9천2백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었어요. 그죠? 매각이 되었더니 일주일 있다가 요거에 대한 매각을 허가된 결정에 대해서 7월 9일까지 대금을 납부하라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7월 9일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면 요거보다 먼저 앞선 날에는 대금을 납부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금을 이 송달을 받고 나서부터는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납부 지급 기한보다 앞서서 여기서도 보면 7월 9일까지 내세요 그랬는데 7월 9일 날 대금 납부를
8월 7일까지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어디 써 있죠? 7월 7일 날 납부를 했고 7월 9일까지 납부하라 그랬는데 7월 7일 날 미리 이제 이틀 정도 먼저 납부를 했고요. 우리가 부동산 그 잔금이 준비가 되면 이 송달을 받자마자부터 대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빨리 소유권을 갖고 오고 빨리 명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그리고 대금이 납부가 되면 7월 7일 대금을 납부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4주 정도 후에 기간을 정해서 배당을 실시하는데 2014년 7월 7일 날 일단 대금을 납부하면 이때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대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해 주죠.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이제 이 서류를 주면 요거만 가지고 있어도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7월 7일 날 대금을 납부했는데 8월 7일인가요? 8월 7일 날 이제 배당기로 잡혔어요. 그죠? 8월 7일인가 한 달 정도 뒤에 날짜가 잡히면서 요때 배당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나 뭐 이해관계인들, 뭐 채권자나 이런 사람 요때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에 이제 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 한 달 정도 사이에도 이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당 받아가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살 수도 있지만 배당받지 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게 채무자예요. 그죠? 채무자는 이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아가지 않지만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 채무자는 대금을 납부하자마자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경매를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가르친 분들은 요게 납부하자마자부터 여기에는 임차인이 배당받기 그 사이까지의 뭐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아니면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금액만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는 마시고 우리는 요때 대금을 납부하면 요때가 배당길이 잡혀졌으니까 이때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놓는 게 좋지, 막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때까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낙찰 받자마자부터 나가라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 대금도 안 내놓고.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낙찰 받은 게 언제예요? 5월 26일 날 낙찰을 받고 허가가 6월 2일 날 났어요. 그죠? 6월 2일 날 나가지고 내가 대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채무자나 임차인이 얼마나 저항을,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전화를 하거나 낙찰 받고 나면 이 법원에 대한 사건 기록,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 기록하고요, 거기 내부에 있는 사건 기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나면 법원에 가서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 복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대금을 언제까지 빨리 내는 게 좋을지, 조금 뭐 날짜에 맞춰서 내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채무자나 뭐 임차인에 대해서 내보낼 거에 대한 인도받을 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요 사이의 날짜 동안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대금 납부하고 배당의 요 사이의 날짜 동안에는 이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수 보증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정해서 3억 9,200만 원이면 4억 921만 원에 입찰은 하지만 보증금은 3,920만 원을 준비해서 가죠. 그죠? 그리고 4억 921만 원에 요 뺀 금액을, 나머지 요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잔금을 지급할 때 4억 900에서 3,920만 원 뺀 금액에다가 잔금 지급할 때는 잔금 대출도 우리가 매매 잔금 대출 받는 것처럼 잔금 대출도 요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그런 대출 기관에 의뢰하면 이 금액 뺀 거에서 한 10% 정도, 요즘은 이제 그 매각 가격의 80%
어떤 부동산들은 거의 90%까지도 해줘요.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제 취득세하고 뭐 이전 비용 약간 들면은 그 집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입찰하기가 조금 쉬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확정지어 주거나 아니면 그 매수 보증금을 최저 매각가격 10%로 정해주거나 뭐 배당요구 종기에 대한 거를 딱 정해주거나 이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예전에 경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지체되고 지연되고 불투명하고 불명확했던 이런 내용들을 딱딱 잡아주면서 더 많은 입찰자들이 입찰할 수 있게끔 그 확정된 정보를 가지고 예전에는 그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로는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었던 게 한 번 유찰되면 뭐 20% 유찰되고 거기다 또 조금 위험스러운 권리가 있거나 뭐 정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그렇게 됐었던 게 이렇게 위험스러운 걸 제거하게 되면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물건을 찾느냐 뭐 그 물건이 뭐 1순위 대출이 금융권의 대출이 뭐 일정 부분 이상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입찰 가격을 산정하기 전에 법원이 한번 감정을 해가지고 그만큼 대출이 나가는데 무리가 없었던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서 물건 고르는 요령 말씀드릴 때 그거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요 내용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매각 사례를 하나씩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시범 아파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당산동에 있는 상가죠, 상가. 11평, 전용 면적 11평짜리 이런 상가를 한번 보면서 요 내부적으로 어떤 게 뭐 정말 매각대금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굿 옥션이라고 잘못 굿 옥션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여기 이제 물건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나중에 보시면 경매를 검색할 수 있는 뭐 검색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어떤 법원에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도시에 어떤 시에 뭐 어떤 군 이래 가지고 뭐 이 물건에 대한 내용도 아파트를 볼 거냐 상업용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저 오늘 나눠드린 사건은 주거용 부동산부터 한번 볼게요. 몇 번이죠? 사건 번호가 1418909죠. 그죠? 18909. 그랬더니 18909가 14-18909가 승용차 전남 순천에서 접수된 거에서도 이런 게 하나 있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여의도동의 시범 아파트 우리 영등포에 보면 뭐 이렇게 고층 건물 있지만 외곽으로 보면 원효대교 옆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범 아파트, 뭐 은하수 아파트, 뭐 이런 이름 있죠. 오래된 이름, 무슨 뭐 탑팰리스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고 되게 오래된 노후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아파트를 보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배당 요구,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문제니까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경매 물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소재지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용도가 무엇이냐. 이게 여기는 안 돼요. 그죠? 이 소재지, 그러니까 뭐 아파트냐, 뭐 상가냐, 근린 상가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죠. 그죠? 대지의 그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일 때, 대지에 대한 자기 그 지분이 69.82제곱미터예요. 그리고 평으로 따지면 21.12평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118.12제곱미터로 35.7평 정도 돼요. 35.7평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33평 아파트하고 25평 아파트 대부분 보면 43평 아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35평 아파트는 전용률이 한 80에서 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5평 아파트 118제곱미터 정도 되면 한 43평 뭐 이런 정도 될 거예요. 43평 요 정도, 41평 뭐 2평 요 정도 되는 부동산이고, 경매 물건은 다 이렇게 전용 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3평 아파트다 그러면 84점 몇 제곱미터, 평으로는 25평이 나오는데 그게 내용은 33평형이죠. 그죠? 평형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적으로 매각이 되고, 경매 개시 결정이 2014년 8월 8일 날 경매가 개시됐어요. 지금 2015년 11월이니까 1년이 훨씬 넘고 있죠. 그죠? 넘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일을 보는 이유는 조 무렵에 부동산이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8억 6천이라는 가격이 2014년 8월에 평가가 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에서 배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감정평가는 세 가지예요. 그죠? 뭐 비용에 대한 거, 원가에 대한 거, 시장성에 대한. 근데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 비교로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들은 수익 분석은 조금,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 분석을 많이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특히 아파트는 거의 이제 거래가 얼마에 됐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평가할 당시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거래 신고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2, 3개월 전, 뭐 1, 2개월, 뭐 1년 전, 뭐 그 전에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8억 6천이 지금 현재 2015년 11월 18일 날 시세하고 딱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직접 현장 조사 가보고 집에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이제 경매 사건이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니까 물권적 권리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소유자가 문석진이고 채무자가 호텔 엘루이예요.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빚은 이 사람이 졌고 부동산은 이 사람,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채권자가 2로운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한번 이제 보기를 하고 8억 6천에 평가가 되었었는데 9월 2일 날 8억 6천에 평가가 됐어요. 그죠? 변경됐죠. 그리고 다시 10월에 9억 4천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는 채무자, 뭐 소유자나 채무자나 누군가가 8억 6천이 너무 저평가됐다고 하면 재감정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 뭐 문건 처리 내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물건을 보게 되면 어떤 용도에 어디 있는 부동산이고 얼마짜리고 지금 몇 프로가 유찰이 되어 있고 이런 걸 보시고, 이런 데 있는 거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전경도 보시면,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 꼭 보셔야 되죠. 그죠? 그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 한번 터치해 볼까요? 등기부등본도 이 부동산이 보시면서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이제 1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한 내용, 자기 그 전유 부분에 대한, 여기는 대지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표제부에서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보면 76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했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76년도에 지어진 집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고 얘는 빨리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76년에 요때 목동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말소가 되더라도 역사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주말로 그어놓기만 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었는지 2002년도에 압류가 됐던 게 해제가 됐는지 매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고. 다음 페이지가.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 이전된 2005년에 문유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데, 이걸 열어본 이유는 이게 이제 소유자도 봐야 돼, 그죠? 지금 소유자가 아까 문유성 씨였죠, 그쵸? 문유성 씨가 66년생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명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닫을게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내가 누구랑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부동산에는 권리도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소유자가 문유성 씨인데 또 임차인이 문영규 씨예요. 그래서 2004년 1월 26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자, 배당 요구 종기 2015년 6월 30일이래요. 2015년 6월 30일까지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나 권리자, 이 부동산이 매각이 되면 받아갈 채권이 있는 권리자들은 권리신고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신고를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요 내용들이 나와서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2014년 8월, 아까 8월 8일날 경매가 개시됐죠, 그죠? 등기필증이 제출돼가지고 법원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8월 14일날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8월 8일날 접수된 물건이 8월 14일에 감정평가가 들어와가지고 아까 8억 6천만 원에 평가를 했어요. 하고 이제 여기 집행관이 나가서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살고 있더라, 누구 씨가 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OSB 저축은행이 권리신고서도 제출하고, 이제 압류권자 있잖아요. 여기에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압류 채권이 있을 수 있어요. 세금이나 체납 같은 거. 그러면 영등포 구청에서 그걸 교부 청구라고 그러죠. 아직 압류는 하지 않았지만 나도 세금을 받을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안양저축은행에서 권리신고하고 이러면서 지금 채권자 변경이 되고, 요런 채권자 변경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요런 내용이 나중에 이제 제가 언급해 드리겠지만 NPL로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담보가 저당권이 넘어가게 된 그런 내용인데,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에 대한 걸 감정평가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죠. 그죠? 아까 재감정 됐다는 그런 내용들은 이런 여기서 자료는 현황조사 자료나 매각물건 명세서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제공이 되지만,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제시해 준 자료예요. 매각물건 명세서가.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 요구는 6월 30일까지 해라. 근데 이게 한번 연기가 됐었던 이유는 재감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0년 1월 8일이었다. 얘가 대체로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후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말소가 되고, 이거보다 앞서 있는 권리나 임차인은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서 인수하거나 배당을 통해서 받아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해서 여기 봤더니 지금 그냥 여기서 한번 보시면 최선순위로 설정이 2010년 1월 8일에 근저당이 있는데, 요거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두고 있는 문영규라는 사람이 있대요. 2004년. 그럼 이 사람이 권리신고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내용인데, 보증금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미상으로 나오죠. 미상으로 나오는 거는
모른다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3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황 조사 나가서 알아낸 내용이거든요. 문을 두드려 봤더니 여기 보면 그런 여기 보니까 문영규는 전 소유자 문유성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문영규는 전 소유자 돌아가신 문유성의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요, 그죠? 자녀분이 돌아가신, 아까 6년생 그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일가가 여태까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요런 내용을 해가지고 배당력은 요때까지 해라. 요때까지 배당력을 하지 않았, 그리고 확정일자가 모른다는 뜻은 얘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몰라서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가서 봤더니 모른다. 그리고 3억이라는 말은 아마 이 사람이 구두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확한 임차인이면 권리신고를 해야 되는데 권리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권리신고도 안 하는 이유가 있고 못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제시되고요. 세대 열람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경매가 나와 있다는 요 용지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세대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했더니 이게 세대 열람 내역서예요. 서울 영등포구 여기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에는 2004년 1월 26일에 문모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별별 씨가 지금 보면 문별별인데 소유자도 문모 씨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내용이고 이런 것들까지 제시를 하고 요거는 그 사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도 그러니까 여의도 지금 여기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사무소에 가야만 이게 열람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송파구 풍납동에서 열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데 가서 열람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배당 요구에 대한 내용, 담보 설정,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그거 돼가지고 이제 그 정확하게 매각 물건을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매각을 요날 18일 날 7억 5,200만 원에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42평형 정도 되는 부동산을 여의도에 있는 부동산이 7억 5,200이면 굉장히 좀 그냥 특보기에 싸 보이지 않나요? 안 싸 보여요? 안 싸요? 그 생각이 다 달라요. 저는 되게 싸 보여요. 이게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여의도에 40평짜리 아파트면 한 20억 돼야 될걸요? 살려고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안목을 넓히고 이런 부동산 저런 부동산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84년으로 알고 요즘 이제 제정이 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훨씬 먼저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인가요? 뭐 그때 늦게 제정이 됐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여기 관련돼 있어가지고 법이 이제 그 부동산이 뭐 증액 우리 그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다 이제 알고 계시죠, 그죠? 증액에 대한 것도 규정을 두고 있고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엔 대체로 보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많이 보호를 해주는 법이 그 관점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이제 앞서 있는 뭐 대출이나 권리가 뭐가 있나를 살펴보고 그 금액에서 집값에서 앞서 있는 금액을 빼고 내 임차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요로. 자, 임차인이 이렇게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의 실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가로 임차 보증금을 냈는데 이들의 임차 보증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들이 제공한 그 임차 보증금이 상가도 주거용도 보증금 자체가 그 임대인에게 지불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 권리인 거지 집을 팔아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물권적 권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임대차 보호법, 상가나 주택에서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